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속 요양원의 좁고 축축한 병실 안 80대 중반에 접어든 기석은 빗물에 흠뻑 젖은 겉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은 바닥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반으로 처참하게 쪼개진 구형 휴대전화와 작고 낡은 황동빛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차가운 병실 바닥에 툭 던지고는 지팡이 끝으로 거칠게 지식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유일한 피부치는 오늘부로 내 손에 죽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외동딸과 사위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 짐승 우리 같은 곳에 갇힌 노인. 세상 사람들은 그가 늙고 병들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왜 비오는 날 장인과 장모를 이 외딴 곳에 버렸는지, 그리고 노인이 목숨처럼 쥐고 있던 저 낡은 가방 속 황동빛 열쇠가 앞으로 딸 부부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십니까?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배신 앞에서 80대 중반의 늙은 아비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이의 처절한 반격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요양원의 첫날 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병실 안에는 늙은 아내, 순옥에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맴돌고 있었습니다. 호강시켜주겠다며 최고급 온천으로 모시겠다던 하나뿐인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부부를 밀어넣은 곳은 산재물처럼 노인들을 가두어두는 외딴 산속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순옥은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기석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기묘할 정도로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차가운 머리로 3가지 명확한 사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명의로 된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번듯한 직장인 행세를 하는 사위가 실상은 투자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입소 서류를 꾸미고 부모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킨 주동자가 다름 아닌 평생을 바쳐 키운 외동딸이라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석은 아내의 굽은 등을 말없이 쓰다듬으며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소지품을 압수하려 할 때 핏대를 세우며 유일하게 지켜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마디로 가방의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이중으로 덧대어진 가죽 안쪽에는 사위가 훔쳐간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인감도장이 차갑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훔쳐간 도장으로 장인의 건물을 팔아 15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딸 부부는 늙고 힘없는 부모를 완벽하게 치워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80대 노인이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직전 이미 밖에서 거대한 덫을 쳐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장대비가 차창을 거세게 때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딸 수아와 사위 건우는 부모님을 최고급 온천으로 모시겠다며 살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점점 인적이 드문 굽이진 산길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은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눈을 감아버렸고 운전대를 잡은 사위는 연신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중간에 들른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에서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사위가 빗속으로 황급히 뛰어나가던 순간 그의 두툼한 겉옷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휴대전화 하나가 시트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진동 소리에 이끌려 기석이 무심코 그 전화기를 주워들었을 때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조차 뜨지 않은 수상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일십오억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내 놈 마누라 미술관부터 박살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협박 메시지 아래로 사위가 보낸 비굴한 답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인감도장과 신분증 방금 다 빼돌렸습니다. 오늘 늙은이들 산속에 가두고 내일 당장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 매각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갚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짧은 문장들은 평생 땀 흘려 쌓아온 기석의 세계를 단숨에 짓밟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외동딸과 친아들처럼 믿었던 사위가 부모를 팔아넘기려 꾸민 참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겠지만 거친 세상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자수성가한 기석의 피 속에는 차가운 승부사의 기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열하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기석은 주운 사위의 비밀 휴대전화를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평생의 신복인 동수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놈이 가짜 도장을 훔쳐갔다. 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해둔 20억 원짜리 근저당권 설정. 서류, 내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접수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올가맬 무자비한 사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탄 사위는 전화기가 사라진 줄도 모른 채 가벼운 휘파람을 불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그 경박한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기석은 앞좌석에 앉은 두 피부치의 뒤통수를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들이 파놓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놈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만 우시오. 놈들의 잔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테니. 기석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순옥이 젖은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빛은 절망에 빠진 힘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친 늙은 사냥꾼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서늘하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장맛비는 다음 날 아침이 밝도록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요양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운을 걸친 그의 눈빛은 의사가 아닌 탐욕스러운 장사꾼이었습니다. 원장은 다짜고짜 붉은 알약이 담긴 컵을 순옥의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딸수아의 넉넉한 입금 덕분에 어제부로 순옥이 중증 치매 환자로 공식 분류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정신 나간 노인으로 둔갑시킨 끔찍한 폐륜이었습니다. 순옥은 사색이 되어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얌전히 약이나 삼키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계속해서 반항하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가두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남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원장의 멱살을 잡고 분노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감정을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감싸 쥐고 오히려 원장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비굴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원장은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는 늙은이의 모습에 크게 만족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울리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기석은 굳어있는 아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라고. 저들이 억지로 먹이려는 알약은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몰래 뱉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놈들을 완벽하게 방심시켜야만 이 지옥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남편의 서늘하고 묵직한 눈빛에 순옥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의 거친 손은 어느새 낡은 가죽 가방 안주머니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부터 조용히 빨간불을 반짝이며 돌아가던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멀쩡한 노인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려는 불법 의료 행위와 딸에게 뒷돈을 받고 가짜 진단을 내렸다는 원장의 자백이 마그네틱 테이프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사위의 위조 범죄에 이어 요양원 원장의 노인 학대 증거까지 그가 단죄해야 할 사냥감의 명단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억수 같은 장맛비가 창문을 부술 듯 때리던 요양원의 첫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독한 원장의 협박과 딸의 배신감에 지쳐 아내 순옥이 웅크린 채 잠든 깊은 새벽 기석은 홀로 깨어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가방 깊은 곳에서 꺼낸 것은 차 안에서 사위가 흘렸던 구형 휴대전화와 작고 낡은 황동빛 열쇠 하나였습니다. 기석이 손바닥에 올려놓은 이 황동빛 열쇠는 결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 중심과 은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대여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철제 금고 안에는 사위가 그토록 탐내던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에 이미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둔 서류의 원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일찍이 딸 내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사위의 수상한 씀씀이를 예의주시해 왔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막을 쳐둔 상태였습니다. 사위가 위조된 인감으로 건물을 팔아 15억 원의 빚을 갚으려 은행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이 이미 막대한 빚이 잡혀 있어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터였습니다. 이어 기석이 구형 휴대전화를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팡이로 무참히 지식인 행동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채업자들과 이 비밀 전화기로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완전히 박살난 이상 사위는 빚쟁이들에게 매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벌 유일한 통로를 영영 잃게 된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약속한 하루의 기한을 넘긴 사위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이용해 사위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일 덫을 완성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서진 휴대전화 잔해를 내려다보며 황동 열쇠를 꽉 쥐는 기석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비열한 배신에 80대의 늙은 아비는 법과 숫자로 벼려낸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요양원의 철창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곧 딸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버릴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낡은 창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던 시각, 도심 한복판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딸 수아와 사위 건우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치워버렸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위 건우는 장인어른의 지갑에서 빼낸 도장과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고 지긋지긋한 사채, 빚 15억 원도 단숨에 털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건우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대출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위임장과 가짜 인감도장을 내밀며 상가 건물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당장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약속한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에 그의 속마음은 몹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하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건우는 머릿속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어느 빚부터 갚을지 즐거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기색으로 모니터 화면을 돌려 건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상가 건물로는 단 1원의 대출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건우가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자 직원은 모니터 속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미 어제 날짜로 그 상가 건물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에 이미 20억 원의 빚이 잡혀 있다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급히 뒤졌습니다.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의 생명줄이었던 구형 휴대전화는 손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건우는 어제 요양원으로 향하던 폭우 속 차 안에서 비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출은 거절당했고 분노한 빚쟁이들을 달랠 유일한 연락 수단마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오만했던 사위의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쩍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선 사위 건우는 우산조차 쓰지 못한 채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심 거리를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거리를 헤맸지만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은 잃어버린 구형 휴대전화 케이스 안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자정까지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끼는 미술품 전시관마저 쑥대밭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건우는 아내가 있는 전시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도심의 최고급 전시관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 요양원에 치워버리고 마침내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차지했다는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치스러운 일상을 누릴지 즐거운 몽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달콤하고도 악랄한 망상은 전시관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전시장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내들은 다짜고짜 전시관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기겁한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막아서려 했지만 무리를 이끄는 사내가 서늘한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수아의 발밑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내 남편 놈이 어제까지 갚기로 한 15억 원 당장 안 내놓으면 이깟 그림 나부랭이들 전부 불태워버리겠다.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에는 남편 건우의 붉은 지장과 15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이 거액의 사채를 끌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내다버리면서까지 빼앗으려 했던 재산이 결국 남편의 빚잔치를 위한 비열한 속임수였음을 깨달은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색이 된 얼굴의 건우가 전시관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내들에게 멱살을 잡혀 처참하게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을 나뒹구는 남편의 몰골을 보며 수아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피눈물을 밟고 세운 오만한 부부의 모래성은 거센 장맛비에 씻겨 내려가듯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쫓겨 생지옥을 맛보고 있을 무렵 도심 반대편에서는 기석의 오랜 신복 동수가 폭우를 뚫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자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인 그는 기석이 요양원에 갇히기 직전 보냈던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지침 삼아 딸 부부의 숨통을 끊어낼 법적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관할 관청의 민원실이었습니다. 동수는 사위 건우가 기석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위조된 위임장 사본을 은밀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석의 진짜 인감도장은 요양원의 낡은 가죽가방 밑바닥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기에 사위가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는 조잡하게 파낸 가짜 도장이 찍힌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동수는 젖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80대의 늙은 장인을 속여 평생의 자산을 가로채려 한 놈들의 수법은 한낱 비열한 잡범보다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어 동수의 발길이 닿은 곳은 평소 기석의 자금을 관리하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동수는 기석의 정식 위임장을 통해 요양원 원장과 딸 부부 주변의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 수아의 계좌에서 산속 요양원 원장의 개인 차명 계좌로 며칠 전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은밀하게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는 늙은 어머니를 중증 치매 환자로 허위 조작하고 철저히 세상과 단절시키는 대가로 지불한 더러운 뇌물의 흔적이었습니다. 동수는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과 3천만 원의 뇌물 송금 내역이 담긴 금융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사위가 지고 있는 15억 원의 악성 빚이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적인 징벌이라면 동수가 지금 수집한 이 객관적인 숫자와 팩트들은 놈들을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끌어내릴 완벽한 법적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빗줄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온 동수는 서늘한 눈빛으로 기석이 갇혀있는 요양원 쪽에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기석이 안에서 적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덫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놈들을
월가멜 밖에서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 안쪽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또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늙고 힘없는 노인 행세를 하며 원장실 앞 복도의 바닥을 느릿느릿 닦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신발 자국을 지우는 척 허리를 굽힌 그의 눈빛은 바닥의 얼룩이 아닌 반쯤 열린 원장실 문틈을 예리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의 책상 위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채업자에게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사위 건우였습니다. 평소에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기석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사위는 원장에게 당장 장모인 순옥의 중증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을 서두르라고 악을 썼습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에 20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아예 장모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남은 재산이라도 갈취하려는 짐승 같은 발악이었습니다. 원장이 추가적인 수고비를 요구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자 사위는 아내의 미술품 전시관이라도 처분해서 돈을 맞춰줄 테니 제발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걸레를 쥔 기석의 거친 손마디에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피부치에게 저리도 악랄할 수 있는지 늙은 아비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로 조용히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서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가 켜졌고 붉은 불빛이 다시 한번 조용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과 사위가 주고받는 추악한 뒷거래, 법제도를 악용해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끔찍한 모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조력자 동수가 놈들의 사문서 위조와 뇌물 증거를 모았고 안에서는 기석이 범행 자백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원장이 거만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나섰을 때 기석은 다시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비굴한 늙은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원장은 기석을 하찮게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고개를 숙인 기석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놈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사위와 딸이 제 발로 이 요양원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최후의 발악을 할 그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맛비는 더욱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고요하던 요양원 앞마당에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흠뻑 젖은 사위 건우와 딸 수아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늙은 부모를 버리고 떠날 때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의 눈빛에는 도끼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야간 당직자의 만류조차 거칠게 뿌리친 두 사람은 노부부가 갇혀있는 병실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어젖혔습니다. 캄캄한 병실 안 놀란 아내 순옥이 이불을 움켜쥐고 떨었지만 기석은 어둠 속에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쓸어올린 사위 건우가 다짜고짜 기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진짜 인감도장과 20억 원의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옆에 선 딸 수아마저 부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자신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작정이냐며 패륜적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짐승처럼 날뛰는 딸과 사위를 내려다보는 기석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던 사위의 손을 지팡이로 거칠게 내리친 기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하던 힘없는 늙은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5억 원의 빚을 메꾸려 애비의 등을 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석의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사위와 딸은 순간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기석은 그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요양원 원장에게 건넨 3천만 원의 뇌물,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끔찍한 모의까지 하나하나 정확한 팩트로 읊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악행과 치부가 늙은 아비의 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줄 알았던 늙고 병든 노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덫을 조이고 있던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입에서 쏟아지는 완벽한 진실 앞에 사위 건우의 눈빛이 발악하는 들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는 곧장 늙은 장인을 향한 폭력적인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건우가 주먹을 치켜들고 기석이 쥐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들이닥친 사람들은 기석의 신복 동수와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 그리고 노인복지감사팀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한다.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단숨에 병실 안으로 진입해 발악하는 건우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딸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주저앉았고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요양원 원장 역시 형사들이 내미는 체포영장 앞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기석은 낡은 가방을 열어 그동안 숨겨왔던 반격의 무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사위가 빼돌린 조잡한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인감도장과 2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서류 원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수가 밖에서 치밀하게 수집해온 뇌물 송금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석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가 형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녹음기 안에서는 멀쩡한 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넣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던 사위와 원장의 끔찍한 뒷거래 음성이 병실 안을 서늘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팩트와 숫자들이 형사들의 손에 넘어가자 건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들을 가두고 군림했던 요양원은 이제 놈들 스스로가 갇혀야 할 차가운 감옥의 입구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핏줄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 80대의 늙은 아비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법과 증거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를 내며 수갑이 채워진 사위 건우와 요양원 원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거센 빗소리만이 무겁게 맴도는 참혹한 병실 바닥에는 최고급 미술품 전시관 관장이라는 화려한 허울을 잃어버린 딸 수아만이 처참한 몰골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사기꾼으로 구속되고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철저한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늙은 부모의 발치로 비참하게 기어왔습니다.
수아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기석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빚을 자신은 정말 몰랐다며 자신도 그저 철저하게 속은 것이라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아끼고 키워낸 외동딸의 비참한 오열에 어머니 순옥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수아를 내려다보는 기석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기석은 자신을 붙잡은 딸의 떨리는 손을 지팡이 끝으로 무심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의 더러운 돈을 쥐어주며 내 어미를 정신 나간 환자로 만들라 지시했을 때 내 유일한 핏줄은 이미 죽어 땅에 묻혔다. 그 서늘하고도 명징한 아비의 선고는 수아의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완벽하게 끊어내는 자비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더 이상 늙은 아비의 눈에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늙은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탐낸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아는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병실 바닥에 쓰러졌지만 기석은 2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굳은 얼굴로 순옥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무거운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요양원의 긴 복도를 지나 굳게 닫혀있던 정문을 나서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장맛비도 어느새 잦아들고 옅은 새벽빛이 먹구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충직한 조력자 동수가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검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80대 노부부를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으려던 악당들은 늙은 아비가 짜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 비참하게 파멸했습니다. 모진 풍파를 묵묵히 견뎌낸 늙은 사냥꾼은 마침내 아내의 굽은 손을 꽉 쥔 채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끔찍했던 장마가 끝난 지 수개월이 흐른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따뜻한 주택의 주방에서는 구수한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는 올해 12살이 된 외손자 지훈이가 할머니 순옥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을 크게 한 숟갈 떠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의 폭풍 우 이후 오만했던 딸 부부의 삶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위 건우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화려한 전시관 관장 자리를 뽐내던 딸 수아는 남편이 남긴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파산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지훈이마저 내팽개친 채 야반도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피땀을 밟고 서려던 패륜적인 핏줄에 가장 비참하고도 당연한 최후였습니다.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던 어린 손자를 거둔 것은 결국 매몰차게 버려졌던 조부모였습니다. 기석은 굳건하게 지켜낸 자산으로 손자 지훈이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노후를 흔들림 없이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켜낸 30억 원의 재산을 결코 손자에게도 맹목적으로 물려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아니라 잔혹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늙은 아비의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증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픈 비극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비해야 할 세상의 민낯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존엄과 평안은 자식의 얄팍한 효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 스스로가 끝까지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철저한 법적 대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지독하고도 시린 반격의 기록이 남은 인생의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내려는 여러분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재수 옴부틀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나. 가정법원 앞 시어머니 백여사는 만삭의 며느리 혜인을 향해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징글징글한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말 한마디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자신이 저주처럼 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준 갑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평범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차가운 계산과 꼬리표에 지쳐있던 여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거대한 배경을 모두 숨긴 채 평범한 남자 최도진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온실을 벗어나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은 결혼과 동시에 차갑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지만 경영 능력보다는 허영심이 앞서는 위인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대신 운을 탓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의 실패를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기에 혈안이 된 시어머니 백여사가 있었습니다. 백여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괴한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댔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말씀이 딱 맞지.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회사에 마가 끼었어. 신랑 잡아먹을 독한 살이 끼었으니 집안이 이 꼴이지. 백여사의 표독스러운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 근본이 없다며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굳은 집안일을 모두 떠맡겼습니다. 만삭에 가까워져 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을 닦으면서도 여자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도진조차 어머니의 광기 어린 미신에 동조하며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거래처가 줄줄이 끊겼잖아. 재수없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있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애군 덩어리로 몰아가는 남편의 비열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여자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이성이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대신 남편이 매일 밤 팽개치듯 던져두고 가는 부실한 재무제표와 결제가 밀려가는 단기 어음들의 엉망진창인 장부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각인시켰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이리저리 돈을 꾸러다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래처의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여자는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서 부적 쪼가리에 의존하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밑바닥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파멸을 향한 서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은 그녀가 숨겨둔 발톱을 다시 꺼내들게 만드는 완벽한 당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 백여사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하게 점집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괴할 정도로 크고 붉은 부적을 품에 안고 돌아온 백여사의 두 눈은 맹신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남편을 은밀히 부르더니 헐떡이는 목소리로 점괘를 읊어댔습니다. 도진아, 보살님이 그러시더라. 지금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애군 덩어리가 바로 전현이라고. 저 임신한 년만 집안에서 쫓아내면 곧장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서 막대한 투자가 내려올 거창한 운명이라는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인이라면 코웃음을 칠 허무맹랑한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 이성이 마비된 남편에게 무당의 예언은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달콤한 마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경영 실패를 온전히 아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완벽한 명분. 남편은 며느리를 내쳐야 한다는 어머니의 도끼에 찬 부추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것이라는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과 설비를 모조리 담보로 잡고 악명 높은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의 빚이었지만 남편은 아내만 쫓아내면 곧 대운이 트여 한순간에 갚을 수 있다며 차용증에 거침없이 인감을 찍어댔습니다. 여자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괴한 주술소리와 헛된 망상에 빠져 빚잔치를 벌이는 남편의 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무당의 혓바닥과 사채업자의 돈으로 막으려 드는 남편의 어리석음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부부간의 의리조차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을 파고 제 발목에 무거운 사슬을 채우는 꼴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맹신에 기대어 무리하게 끌어다 쓴 그 사체가 훗날 그의 목을 어떻게 올가맬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차갑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맹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싸늘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빳빳하게 각이 잡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채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거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거라는 환상에 취해 있던 남편과 그 헛된 망상을 부추긴 시어머니 백여사가 마침내 칼을 빼단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짐 싸서 당장 나가거라. 내년에 그 징글징글한 애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잖니. 위자료니 양육비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백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로 만삭의 며느리를 흘겨보며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 역시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안함조차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뱃속에 있는 자신의 핏줄을 향해 턱짓을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도장 찍고 조용히 떠나. 내가 스스로 이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만 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에 빌부터 산 죗값은 묻지 않겠다.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가방과 탁자 위에 흩어진 이혼 서류,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 여자는 부른 배를 가만히 감싸 쥔 채 눈앞에 놓인 종이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임산부였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두 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한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이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무당의 헛소리에 홀려 자신의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 비정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단 한 줌의 자비도 남겨둘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림없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기꺼이 이해군을 거두어 주죠. 여자는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의 여백마다 선명한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의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미신에 눈이 멀어 제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어리석은 사냥감들을 향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3년이라는 거짓된 껍데기의 시간이 영원히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은 껍데기뿐이었던 결혼 생활의 비참한 끝을 알리고 있었죠. 낡은 코트를 여민 여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백여사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옴붙을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네. 에이, 태태. 남편은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여자는 하얗게 쏟아진 소금 알갱이들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헛소리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죠. 남편이 악에 받쳐 뒤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최고급 세단 대여섯 대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법원 앞 좁은 도로를 일렬로 막아섰습니다.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사이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은발의 중후한 노신사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경제뉴스에서나 보던 태성그룹의 송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와 손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10여 명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와 만삭의 여자를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자신이 애군이라며 짐짝처럼 내다버린 아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세계,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윤혜인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혜인은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을 한번 차갑게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최고급 가죽 의자가 깔린 차량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혜인은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워낸 듯 서늘한 눈빛으로 송 실장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사장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단기 어음들, 시장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우리 쪽에서 모조리 사들이세요. 덫은 가장 달콤할 때 조여야 하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복수의 거미줄 한가운데 놓인 줄도 모른 채 헛된 대운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자본의 심판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도진의 사무실에는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에서의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던 두 사람은 그것이 빚을 내서 대행업체를 고용한 쇼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때마침 굴러들어온 거대한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신생 대형 유통사에서 도진의 의료기기를 대량 독점 납품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도진에게 그것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백여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품속의 낡은 부적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내 말이 딱 맞지? 그 애군 덩어리를 쫓아내자마자 큰 복이 굴러들어오잖니. 보살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그깟 차 몇 대 빌려서 길을 죽이려 들더니 우린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 어머니의 호들갑의 도진 역시 거만한 미소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장 찍자마자 이런 계약이 성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도진은 이 계약이면 빚을 청산하고 업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모자는 계약서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물량을 100% 맞추지 못하면 전체 계약금의 300%에 달하는 위약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어 있었죠. 돈다발의 환영에 취한 도진은 망설임 없이 인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이마시는 축배는 사실 달콤하게 위장된 맹독이었습니다. 도진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이 회사의 실체는 송 실장이 서류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둔 가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혜인이 설계한 두 번째 덫이었습니다. 사냥감의 숨통을 고통스럽게 끊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제 발로 올가미에 목을 넣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허황된 단꿈에 젖어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계약을 따낸 도진은 기고만장하여 즉시 공장을 총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거대한 성공과 돈다발의 환영에 취해 직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려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해오던 핵심 원자재 공급처들이 일제히 납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도진이 급히 수화기를 들고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 갑자기 물건을 안 주시면 납품 기일을 어떻게 맞춥니까? 여태껏 어음으로 잘만 거래해놓고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결제 방식을 100% 현금 선결제로 변경하라는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부품도 출고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고 도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다른 자재상들을 샅샅이 수소문해 보았지만 기이하게도 업계의 모든 공급망이 약속이나 한 듯 도진의 회사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은 해인이 촘촘하게 쳐놓은 또 다른 자본의 올감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도진의 숨통을 조여버린 것이었죠. 이미 사채를 끌어다 쓰느라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이 있을 리 만무했던 도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 기계들이 단숨에 멈춰 서는 광경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계약 기일은 하루하루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애군을 쫓아냈다며 호언장담하던 백여사 역시 멈춰버린 기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황된 대운을 맹신하며 날아오르려던 사냥감의 날개가 무참히 꺾여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의 냉혹한 논리는 미신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그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진의 목을 조르는 것은 다가오는 납품 기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비 확장을 위해 사채 시장에서 무리하게 빌린 고금리에 빚은 시간 단위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장의 숨통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죠. 백여사는 매일 밤 거실에서 용한 무당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터뜨렸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어음들을 막지 못하면 연쇄부도와 함께 사기죄로 구속될 것이 뻔한 절체절명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파산의 공포가 도진의 영혼을 잠식해가던 그때 기적처럼 한 줄기의 화려한 미끼가 그의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 태성그룹에서 대규모의 신사업 투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도진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대기업의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르짖던 하늘이 내린 완벽한 동아줄이자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시궁창에서 단숨에 건져내줄 유일한 구원의 구원줄로 보였습니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움켜쥐고 백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보살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애군을 떼어내니 결국 태성그룹이라는 진짜 거대한 귀인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번 심사만 통과하면 사채 빚은 물론이고 우린 단숨에 대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백여사 역시 마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자는 태성그룹이 내민 공고가 자신들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허황된 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혔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공장의 마지막 비자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까지 모조리 무시한 채 자신들을 화려하게 포장할 자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실체도 없는 허황된 기술력을 부풀려 발표 자료를 꾸며내기 시작했죠. 해인이 그들의 탐욕과 무능을 철저히 계산하여 파놓은 벼랑 끝 함정으로 사냥감들은 스스로 헐떡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사채 밧줄이 황금빛 동아줄로 보일 만큼 맹신과 허영이 만들어낸 환상은 그토록 깊고 비정했습니다. 드디어 태성그룹의 최종 투자 심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도진과 백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은 직원들의 남은 월급까지 쥐어짜 맞춘 번쩍이는 양복을 빼입었고 백여사는 가짜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마치 벌써 대기업의 사돈이라도 된 듯 콧대를 한껏 높이고 있었죠. 벼랑 끝에 몰려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고 사채업자의 압박이 목전까지 다가온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심사는 무당이 예언했던 거대한 대운이 실현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자 자신들을 구원해줄 확실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발을 들여놓는 모자의 걸음걸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웅장한 로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백여사는 가방을 고쳐매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꺼봐라, 도진아. 내 말이 딱 맞지 않느냐? 그 신랑 잡아먹을 애군 덩어리를 내쫓자마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우리를 모시려고 대기하는구나. 보살님이 써준 부적이 아주 제대로 신통방통하게 돈맥을 뚫어준 모양이다. 도진 역시 터질 듯한 자만심의 입꼬리를 올리며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다가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신사업 투자 심사에 참석하러 온 대표 최도진입니다. 총괄 부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VIP 회의실로 바로 안내해 주시죠. 우리 기술력이 아니면 태성도 이번 사업은 진행하기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안내 직원은 그들의 무례한 행색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상층 전용 승강기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승강기가 까마득한 높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동안 모자는 자신들이 곧 마주할 거대한 부의 환상에 취해 연신 흥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최고층에 자리한 웅장한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구원의 성전이 아니라 해인이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사냥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냥감들은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함정 속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웅장한 마호가니 문을 열어젖히자 도진과 백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VIP 회의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길게 뻗은 탁자의 상석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창밖을 향해 뒤돌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흥분을 억누르며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부회장님. 이번 신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대표 최도진입니다. 저희 기술력을 알아보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지독한 정적이 회의실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의자에 앉은 인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옆에 선 백여사 역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양복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윽고 가죽이 마찰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태성그룹의 실권자.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자. 바로 불과 얼마 전 가정법원 앞마당에서 애군이라며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쫓겨났던 전처 해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도진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핏기가 가셔버린 도진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백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해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행세를 해? 부회장님 오시기 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공포에 질린 발악이었지만 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크리스털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도진의 턱 밑으로 보냈습니다. 금빛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태성그룹 총괄 부회장 윤혜인이라는 세 글자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맹신과 탐욕에 눈이 멀어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자들을 향한 서늘하고 무자비한 자본의 심판이 마침내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였다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백여사 역시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며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혜인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서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냉혹한 자본의 심판만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기뻐하셨던 대형 납품 계약서, 그리고 300%의 위약금 조항, 모두 제 비서실에서 만든 아주 작은 미끼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덫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도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무자비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처를 통제하여 결제 방식을 현금 선결제로 바꾼 것도 벼랑 끝에 몰린 도진이 발행한 당기 어음들을 웃돈을 얹어 모조리 거두어 들인 것도 전부 자신의 짓이었다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더 이상의 만기 연장은 단 하루도 없으며 당장 오늘부로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는 냉혹한 선고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완벽한 파멸 앞에 도지는 마침내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을 기어 혜인의 구두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여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혜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어머니가 무당말에 홀려서 그런 거야. 제발 뱃속에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짐승 같은 비명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혜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송 실장에게 가볍게 손짓했고 송 실장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얼굴 위로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는 도진이 직접 붉은 인감을 찍으라고 강요했던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신에 씌어 제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버렸던 추악한 과거가 이제는 그 어떤 자비도 바랄 수 없는 사형 선고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혜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법원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당장 내 건물에서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세요. 거구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도진과 백여사는 대리석 바닥을 쓸며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대기업의 문을 열어젖혔던 모자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추악한 몰락만이 남았죠. 이거나 내가 태성그룹 부회장 남편이라고. 혜인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도진이 악을 쓰며 회전문이라도 붙잡으려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건물 밖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의 참혹한 파멸을 예견한 듯 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친 두 사람은 순식간에 흙탕물과 빗물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여사는 진흙탕 속에서
모조품 가방을 꼬아진 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용한 보살님이 분명 대운이 트인다고 했는데 내 돈, 우리 아들 공장 어떡하냐. 그때 도진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공장장의 다급한 비명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죠. 대표님, 지금 사채업자들과 채권단이 떼거지로 들이닥쳐서 기계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인 단기어음들도 모조리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전화기가 도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공장마저 무너지며 완벽한 파산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백여사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사지가 뻣뻣하게 굳은 채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회색빛 폭우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채권자들을 속이고 무리하게 어음을 돌려막은 도진은 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철창을 붙잡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혓바닥에 노라나 조강지처와 자신의 침핏줄마저 쓰레기처럼 내던진 자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서의 영원한 추락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성그룹의 총수로서 혜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삶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것은 헛된 미신에 떠밀려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한때 낡은 코트를 입고 소금 세례를 맞으며 눈물을 삼키던 유약한 여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단단하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신음하는 도진과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백여사의 처참한 소식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에 그 어떤 동정심이나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스스로의 눈먼 탐욕과 어리석은 맹신이 만들어낸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미련 없이 그들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잘게 부수어버리며 과거의 모든 악연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인은 자신이 설립한 지원재단의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단상에 선 그녀는 편견과 폭력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얄팍한 욕망이나 실체 없는 허상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결코 바깥에서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혜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짓된 환상을 쫓아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자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믿고 계십니까? 헛된 미신이나 허영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땀과 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